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주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곳의 사연들을 보다 보니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고 혹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얻고 싶어서 여기에 보냅니다.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시집살이 없는 집안 없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인연이 다 서로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시집은 시집이라고들 하던데 저는 그 말을 바보처럼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나약한 건지는 몰라도 전 이제 시어머니를 마주하면 손이 다 떨립니다. 저를 보던 그 눈빛과 시모의 목청, 그리고 손아귀 힘 때문에 말이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벌벌 떨게 하는 시모를 만났는지, 그런 시모를 어떻게 모르고 결혼을 했는지 말이죠.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소개팅 때문이었어요. 본래 주류회사 본사에서 일하며 오랫동안 커리어를 지켜왔는데 어느 날 거래처에 아시는 분이 저와 딱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첫 만남에서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으로 보였고 말도 잘 통해서 곧바로 연애를 시작해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정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월급이 적은 회사도 아닌지라 대체 번 돈을 어디다가 다 쓴 거냐고 물었어요. 그동안 번 돈은 저축 안 하고 여태 뭐 했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뒤로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거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에 생활비로 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동생은 몇 년 전 결혼을 하면서 결혼 자금까지 대느라 큰 돈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사정을 몰랐던 저는 남편이 여윳돈도 없이 그나마 당장에 구할 수 있는 건 퇴직금뿐이라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이 결혼하는데 자금을 대줬으니 형이 결혼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보태지 않겠냐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동생이 결혼하고 사업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됐거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우다가 결국 이혼한 거야. 결론은 사업으로 돈을 날려서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을 한 뒤 와이프와는 다시 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같이 살던 집도 빼서 시어머님이 사는 본가에서 함께 지낸다는 말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더군요. 작게라도 시작하면 괜찮을 거라고요. 오래 근무해서 퇴직금도 높게 나올 거고 저도 벌어놓은 돈이 제법 되니까 합치면 되지 않냐고 했죠. 가진 것은 없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면 정말 잘하겠다는 말에 시댁과 친정의 도움 없이 제 돈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으로 전셋집을 구해 시작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때 몰랐습니다. 이 결혼의 문제는 애초에 돈이 아니라 시모였다는 것을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유, 어서 와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가득 한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의 동생 또한 저를 반갑게 맞이해줘서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까지가 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가 생활비 끊으라고 했냐? 결혼하고 처음으로 듣는 나리선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기존에 집안에 내던 생활비를 끊고 용돈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시더군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집안에서 가장의 위치였지만 결혼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생활비를 낼 게 아니라 이제 용돈을 드리는 거죠. 시어머니는 말 잘했다며 제게 따지듯이 말씀하셨어요. 아가, 너 말 잘했다. 걔가 우리 집 가장이란 걸 알면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기존에 남편이 보내던 생활비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용돈으로 40만 원만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결혼 전 남편이 알아듣게 잘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죠. 어머니, 이제 남편도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 꾸린 건데 가정에 충실하게 해 주셔야죠. 누가 하지 말라니? 너희 집안은 아버님이 계시니까 돈벌이가 넉넉하겠지만 우리 집안은 아니다. 40만 원으로는 택도 없지. 시어머니는 남의 집 가장이랑 결혼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 못했냐고 말하셨고 그대로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살다 살다 그렇게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흥분하며 화를 냈다간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다른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서방님도 돈은 버시잖아요. 아닌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둘째가 돈도 안 벌고 집안에 얹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요. 당연히 서방님이 돈 벌 거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서방님도 생활비를 100만 원이나 내나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잠시 조용해지시더니 말했어요. 본래 100만 원을 냈지만 지금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렇지 않다고요.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100만 원은커녕 그 반도 내지 않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한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도 알잖니? 이혼해서 재산 분할한 뒤로 돈 없다는 거. 서방님은 사업 이후로 돈을 많이 잃어서 본인 앞가림 하는 데 쓰느라 예전만큼 생활비를 내지 못한다고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남편이 돈을 줄이면 힘들어진다고 했죠. 그 뒤로는 자신이 일찍이 남편을 잃고 많은 고생을 한 이야기부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큰 돈을 써왔는지 아주 긴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야 계속해서 정년임에도 일을 하고 계셨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조차 없어 보여 돈이라도 벌라는 말씀은 절대 못 드렸죠. 그래서 좋게 좋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작게 시작하느라 전세 자금에 돈 다 돼서 생활 자금이 필요해요. 둘이 버는데 어떻게 한 명만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 집안에서 돈을 겨우 보태줘서 이 정도로 사는 것이라고 했고 그 부분에서 할 말이 없으셨는지 더 말씀은 못 하시더군요. 결국 신세 한탄을 괜히 했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통화를 끝내고도 마음이 불편해 남편에게 물었어요. 용돈에 대해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냐고요. 남편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어머님이 말을 듣지 않아 결국 통보하듯이 40만 원만 드리겠다 말했다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럼 당연히 서운해하시지. 제가 다그쳤지만 남편은 괜찮을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했고 일어날 일이었어. 어느 정도는 예상했고 언제까지 내가 생활비를 드릴 수도 없잖아. 동생도 있는데. 남편의 말에 동감했고 이것도 결혼 생활에 있어 하나의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자 다른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술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취해 계셨어요. 남편은 항상 적당히 드시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같이 사는 서방님도 술을 즐겨 드셔서 매일 저녁이면 같이 소주를 몇 병은 비우는 것 같았고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었지만 남편은 원래 잘 드시는 분이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걱정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심각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표정이 안 좋아서 누군가 했더니 시어머니였어요.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신 거였죠. 이거 장가 가더니 아주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어머니의 한탄과 고성방가에 남편은 지금 어디시냐고 옆에 누구 없냐고 물었지만 동문서답만 돌아왔습니다.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셨죠.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가서 살펴봐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매번 전화 오는 것도 받아주기 지친다며 고개를 내저었죠. 그러나 30분이 안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고 남편이 화를 내려는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술을 마시던 음식점의 주인장이었죠. 아이고, 술에 취해서 일행도 버리고 갔어요. 제발 좀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네요. 저희도 이제 장사 접어야 하는데 아드님 아니세요? 좀 와서 제발 데려가세요. 주인장은 거의 우는 목소리로 말했고 남편과 저는 다급히 차를 끌고 어머니가 계신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저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가게 안도 아니고 밖에서요. 길바닥에서 혼자 드러누워 뭐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얼굴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랑 전 놀라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갔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누운 어머님은 침을 질질 흘리며 정말이지 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붉어져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도 듣고 보니 노래가 아니더만요. 용호 씨, 용호 씨. 모르는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불러대길래 대체 용호 씨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주인장이 가게 밖으로 나와서 말해주더군요. 같이 있던 일행을 용호라고 부르더만 남자여서 남편인 줄 알았지 나는.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간 줄 알고 아들이라도 부른 거라는 주인장의 말에 남편은 화를 참으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동네 창피하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얼른 일어나시라고 호통을 치며 어머님을 부축했고 저는 할 말이 없어 그저 옆에서 부축을 도와줄 뿐이었어요. 차를 끌고 시댁으로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니 자느라 전화도 못 받았던 서방님은
뒤늦게 이게 무슨 일이냐며 눈이 휘둥그레졌고 겨우 어머님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님 애인 있으시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처음 듣는 이름이야. 다음 날 깨어난 어머님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은 화를 억누르며 용호 씨가 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동네에 알게 된 술친구라며 별 사이 아니라고 웃어 넘기셨죠. 하지만 그날의 사건으로 화가 난 남편은 어머님에게 경고했습니다. 제발 이제 술은 그만 드세요. 예? 한 번만 더 그렇게 술 먹다 길바닥에 있다고 연락 오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어요. 용돈도 끊어요. 어머님은 미안하다고 부모로서 못 볼 꼴을 보였다고 우는 소리를 내셨고 그렇게 그날의 일은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주사로 인한 사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종종 예고도 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오시던 어머님은 전화로 나 왔다 라고 통보하시며 도어락 비번을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전 누누이 연락을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좋게 깔끔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부부 사이에 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걸요. 아무리 말해도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자기 혼자 사는 집 아니고 저랑 같이 사는 집이라고 제발 연락하고 오시라 해도 어머니는 똑같은 말만 하셨죠. 아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와서 살림도 도와주고 반찬도 싸들고 오는데 아들은 아들이고 며느리도 딸 같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오면 잔소리만 늘어놓으시는 통에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게 전화까지 하셔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죠. 아니, 얘, 빨래가 이렇게 쌓이도록 내버려두면 어떡하냐?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숟가락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쓰레기통은 대체 언제 비우는 거냐? 분리수거함에 배달 용기들을 보시고는 배달 음식을 대체 얼마나 시켜 먹는 거냐며 다 지적하셨죠. 어머니,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통화를 길게 못해요. 일을 하니까 살림에 이렇게 소홀한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끊으시니 정말 제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한 번은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르는 신발이 보여서 멈칫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과 어머니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까지 끓여서 남편의 앞에 놔주시던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해서 애 밥도 안 차려주냐고 하시는 겁니다. 말에 뼈가 담겨 있었지만 싸움이 될까 좋게 말씀드렸어요. 일이 많아서 종종 이 시간에 끝나요, 어머니. 그때 눈을 부릅뜨시더니 저보고 쏘아 붙이시는 겁니다. 이 시간보다 더 늦게 오는 날도 있다고? 그럼 얘 밥은 안 차려주는 거냐? 전 굳어서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말리며 이야기를 했죠. 아, 엄마, 맞벌이 하는데 누가 서로 식사를 챙겨주는 게 어딨어. 각자 일찍 온 사람이 챙겨서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남편은 넉살 좋은 얼굴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할 말이 많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그만하고 드시라고 하자
다시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시더군요. 그러나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마자 그간의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난 니들이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들이 밥도 못 얻어먹고 사는 거냐? 시어머니의 쏟아지는 비난에 저는 표정이 굳어졌고 남편은 냉장고에 채워진 반찬들을 보여주며 이거 다 엄마 며느리가 한 거야 라고 했지만 반찬을 보고도 가지수가 적다면서 손으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쓰레기통에 있던 배달 음식 용기들까지 가져와 바닥에 죄다 쏟아내시면서 말했어요. 내가 누누이 배달 음식 그만 먹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얼마나 먹은 거냐? 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횟가닥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일어나 배달 음식이 어때서요, 어머니? 라고 외쳤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까요? 차려 먹는 날도 있고 배달시켜서 특별하게 먹는 날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그 사실을 말해도 어머님은 말이 안 통했죠. 오히려 저보고 어른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대든다고 역정을 내셨어요. 마음 같아선 배달 용기를 집어들어 어머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끝냈죠. 그런 저를 보고도 어머님은 저 버릇없이 어른 앞에서 문을 쾅 닫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애를 먹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안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달래주었죠. 여보, 우리 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라 그래. 남편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다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앞으로 어머니가 집에 오신 날은 당신 퇴근 전에 미리 연락할게. 이렇게 부딪히는 일 없도록 말이야. 내 집에서 내가 시어머니 오는 것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지만 남편은 쉽게 달라질 뿐이 아니니 변하기 전까지는 덜 부딪히는 게 상책이라고 했죠. 살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고 자신이 설득할 테니 조그만 이해를 부탁한다는 말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미야, 나 술 한잔 했다. 본래 술을 마시면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저에게 해서 의아했지만 그날의 일 때문에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음이 다 꼬여서 말씀하시더군요. 나 일 시작했다. 정숙이 영업하는 일이야. 근데 내가 일 왜 시작했는지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거사. 그때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말을 쏟아내는데 듣고 있는 귀가 아파서 핸드폰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네가 장남이자 우리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을 뺏어갔잖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기껏 키워놨더니 여자한테 빠져서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비상금이라도 챙겨서 주라는데 이놈이 주지도 않고. 저도 화가 나고 할 말은 많았지만 술에 취하신 상태라 제 말이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들었다간 앞뒤 분간 안 하고 저 또한 막말을 쏟아냈을 테니까요.
다만 지난번 술에 취해서 바닥을 기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서방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이 제대로 취하셔서 몸도 못 가누시는 것 같으니 데리러 가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서방님이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결국 남편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상태를 알렸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 지난번에 술 취해 쓰러졌던 그 가게에서 또 마시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차를 끌고 가게로 갔고 들어선 순간 저를 본 어머님은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며 쳐다봤어요. 제발 여기서 이러시지 좀 말라고 하며 모셔가려는데 다짜고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달려와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흔드는데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말년에 이게 무슨 난리냐고. 차를 주차하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남편이 놀라서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어머님과 같이 있던 친구들도 말렸지만 어찌나 손 아기 힘이 세던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휘둘리다 발밑에 무릎을 본 순간 그대로 구두 끝에 힘을 실어 힘껏 차버렸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님은 나자빠져 무릎을 부여잡고 뒹굴었고 전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왔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제정신이 아니었죠. 남편이 괜찮냐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소리쳤어요. 이게 괜찮아 보여? 이게 괜찮아 보이냐고? 당신 엄마 제정신이야? 내가 머리채까지 잡혀야겠어? 남편은 진정하라며 저를 끌어안았지만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남편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온 남편은 연신 사과를 했고 저를 끌어안으며 이런 일을 당하게 한 자신이 나쁜 인간이라며 한탄했죠. 하지만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제가 그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도 믿기지 않았고요. 그날부로 일주일간 남편과 대화를 거절했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더군요. 솔직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찾아와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던 시모는 연락 한 통도 없고 남편만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제 화가 풀릴 리가 있나요? 남편이 이대로는 피가 말린다고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해줄 거냐고 묻기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당신이 시댁이랑 연을 끊던가 나랑 이혼하든가 해. 이혼이란 단어에 남편은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찾아가 시모를 설득했지만 끝까지 제게 사과하러 오지 않았죠. 그런 시모에게 실망했는지 남편도 더 이상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때의 사건으로 시댁과의 교류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1년이 지나 2년까지 시간은 이어졌고 제게 미안한 만큼 남편은 더 잘해주죠. 놀랍게도 시모가 참견을 하지 않으니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어이없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싸울 일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으니 남편과 사이는 좋아졌고 시댁에 용돈도 보내지 않아 돈은 차곡차곡 모였어요. 하지만 명절이 되어 처가에 가면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남편이 신경 쓰였죠. 남편에게 가족들 생각 안 나냐고 물으면 남편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눈치 보는 거라면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허탈감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대체 무슨 허탈감인가 했더니 말하더군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동안 싸우면서 소리치고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게 너무 후회돼. 그러면서 앞으로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이라도 있을 줄 알았나 싶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집안의 할도리는 다 했으니 내 인생을 살겠다고 했어요.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자는 말에 전 동의했죠. 그렇게 3년이 되던 해 육아휴직으로 쉬어도 여유로울 정도의 여건이 생긴 시점이 되어 태교에 노력을 했고 너무나 귀엽고 눈에 별을 박은 듯 반짝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고 자신을 똑 닮은 아들에 하루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친정 식구들도 달려와서 아이가 너무 예쁘다며 어화둥둥했죠. 그때 3년 만에 시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서방님을 통해 귀에 들어간 거죠. 시모는 제게 장문의 문자로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어요. 구구절절 이어진 사과의 내용들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어갔고 결국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죠. 내가 미안했다. 내가 남편 없이 키운 아들이라 뺏기는 기분이 들어서 그랬어. 내가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참 못할 짓들을 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못난 시엠이었어. 넓은 아량으로 네가 좀 나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그간의 일들을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원하는 시모에 바로 용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손주를 보고 싶어 사과하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3년을 그렇게 소식도 없다가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에 속보이듯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고 당장은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시모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며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문자로 좋은 글귀를 보내고 미안했던 마음과 절절한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바로 좋아질 수는 없어도 얼굴은 좀 보는 게 낫지 않아? 남편의 설득에 저는 아직도 그날 머리채를 잡던 날이 떠오르고 제게 욕하던 모습이 떠올라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난 이 시기에 바로 연락 온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고요. 남편은 부모로서 손주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내킬 때 만나면 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반찬을 싸들고 온 날이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전 놀라서 굳어버렸고 남편도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대체 누구길래 그러냐며 인터폰 화면을 보고 시모란 사실에 이왕 오셨으니 안으로 들이자고 했습니다. 결국 현관문을 열었고 시모는 전에 없던 다정한 미소로 엄마와 인사를 나누셨어요. 아이고 사돈, 정말 간만에 봅니다. 시모는 엄마를 마치 오래 알던 친구처럼 인사하면서 면목 없는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았고 엄마도 덩달아 웃으며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한참 식사 중인데 같이 드시겠어요? 엄마의 권유에 시모는 집 안으로 들어와 같이 식탁에 앉았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만 있었죠.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보고 너무 예쁘다며 감탄을 했고 아기를 들어안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얘가 엄마 아빠를 골고루 닮았네. 아이고 예뻐라. 그때부터 제가 고생이 많았다며 칭찬을 했고 엄마가 밥 드시라고 하니 같이 앉아서 식사도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 엄마가 계속해서 시모에게 말을 걸었고 시모도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 분이서 나눴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정말로 시모는 많이 달라진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죠. 식사를 하고 과일까지 먹다가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먼저 가봐야겠다며 일어서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대로 대화를 하라고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가 가시고 나자 시모는 바로 본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려니까 자신이 한다고 일어서더니 이미 설거지된 수저를 보며 잔소리를 시작했죠. 예, 며느라,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 있잖냐. 이거 봐라. 아까 국도 간이 좀 짜더라. 슴슴하게 먹어. 애 젖주는 엄마가 짜게 먹으면 못 쓴다. 정말 친정엄마가 가자마자 습관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보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 다시 과거가 떠올라 입을 다물었어요.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는 애를 안고 자꾸만 입을 맞추려고 하질 않나 손으로 어루만지려고 하기에 결국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접촉은 피해주세요. 그냥 들어 안아보는 것까지가 좋다고 병원에서도 말했어요. 아유, 유난 떨지 마라. 나도 다 키워봐서 안다. 너보다 더 잘 알지. 시모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는 척 하지 않았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내일도 또 오겠다고 하시기에 전 됐다고 했습니다. 제 대답에 시모의 얼굴이 굳어져서 마음 풀린 거 아니었냐고 하더군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시간 필요해요. 마음 같아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여전히 화가 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시모는 할 말은 많지만 참겠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돌아 나갔고 그제야 남편이 이제 화를 풀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이만 당신도 용서해드리면 안 돼? 오셔서 계속 잔소리만 했어. 그거 듣는 동안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하나도 안 변하셨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것도 우리 엄마 가시자마자 바로 그러셨어. 당신 눈에 안 보여? 제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 뒤로 자주는 못 오셔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을 하고 와서 손주만 보다 가셨죠. 다행인 건 남편이 미리 경고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시모의 잔소리는 일절 사라졌어요. 잔소리 자체를 안 하시고 손님처럼 오셔서 조용히 아기만 보고 가시곤 했죠. 그 후로는 시모를 신경 쓸 겨릇 없이 육아에 전념하느라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자식이 기쁨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고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왜 부모들이 아이를 둘씩이나 낳는지 알겠더군요. 이 아이가 커서 나와 남편이 죽고 나면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는 서로 의지할 형제 자매라도 있는 게 좋겠다고요. 제 말을 듣던 남편은 공감했고 그렇게 저희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둘째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주님이었어요. 저를 쏙 닮아서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연년생이라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날이 행복을 느꼈고 그대로 육아에 전념을 하다 보니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 복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돈을 쓰려면 벌어야만 했죠. 일을 다시 시작하고 결혼 10년 차가 되니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군요. 학부모라 학군도 알아보게 되고 아이들을 위해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집 구하기가 힘든 시대임에도 어떻게든 집을 구하고 싶어졌죠.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다 청약 조건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며 모델하우스도 돌아다니고 땅도 둘러보곤 했습니다. 괜찮은 곳이 있어 처음으로 청약을 넣었고 놀랍게도 조건이 맞아 당첨이 됐죠. 어찌나 기쁘던지 그날 남편과 얼싸 끌어안고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긴 거였고 시간이 흘러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자 입주 시점부터는 시세가 쭉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6개월이 지나니 무려 2배나 올랐고 정말 작게 시작한 살림에 뒤늦게 인생이 피는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저를 만나서 자기가 이런 복을 누린다고 좋아했어요. 친정 식구들도 시모와 서방님도 모두 축하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잡는 겁니다.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말하는 건 처음이라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몸이 안 좋은 건가 싶었죠. 그러나 남편이 꺼낸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어요.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사업을 또 했나 봐. 시댁 이야기를 하는 순간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근데 사업이 또 잘 안 돼서 지금 많이 힘들어해. 설마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건가 싶어 표정이 굳어진 순간 믿기 힘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했대. 제정신인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도 집은 건드리는 것이 아닌데 대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려던 문제의 말은 따로 있었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그 집이 담보로 잡혀서 넘어가서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 서방님은 작은 원룸을 겨우 구해서 들어갔지만 시어머니까지 살기엔 좁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시모가 갈 곳이 없어 나앉게 생겼다는 거였죠. 갈 곳 없는 어머니를 이 집으로 모시고 같이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무리 왕래를 하게 됐다고 해도 사이가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같은 집에서 사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차라리 원룸이나 작은 방이라도 구해드리는 게 낫지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애원하듯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작은 방 하나 있잖아. 거기 잠깐만 내어드리자.
평생이나 오랫동안도 아니야. 잠깐만 모시고 조금 나아지면 괜찮은 집으로 들어가실 거야. 남편은 힘든 이 시기 동안 잠깐 모시자며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할 거라 해서 결국 작은 방을 잠깐 내어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겨우겨우 설득한 끝에 제가 허락을 하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엄마도 성질 많이 죽으셨어. 예전 같지 않아.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도 이참에 풀어주실 거야. 남편의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모셔오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들어온 날 신발을 벗자마자 향한 곳은 정리해 놓은 작은 방이 아니라 저와 남편이 지내는 안방이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내 방이 여기니? 정리가 아직 안 된 모양이다. 라고 묻는데 당황스러웠죠. 어머니, 애 아빠가 잘못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정리된 말끔한 작은 방을 보여드리자 시모는 눈이 커져서 안방을 돌아 나오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방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너무 작다는 겁니다. 잠깐 지내실 거라고 해서 일단은 이 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 말에 시모는 고개를 휙 돌려 저를 보더니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너는 애미애비도 모르냐? 어떻게 어른을 모셔놓고 이런 작은 방을 줘? 안방을 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 물 먹이냐? 저는 다시 예전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았지만 애써 화를 삭히며 말했어요. 서방님이 사업으로 돈 날렸다면서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말해서 준비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하고 어머님을 말하는 순간 짝 하고 제 뺨에 무언가 날아들더니 고개가 휙 하고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고 고개를 돌려 다시 시모를 본 순간에 철컥 소리와 함께 마침 짐을 들고 들어온 남편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치며 말했어요. 얘가 지금 나보고 이 작은 방에서 자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희 집에선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그렇다고 뺨을 때리다뇨.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말로 푸셔야지. 그렇게 손찌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들의 아내입니다. 어머니 며느리라고요. 시모는 굳어서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얼굴이 붉어졌고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 나보고 이 코딱지만한 방에서 자라는 거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설득 못하겠네요. 제가 아무리 사과하고 말해도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가세요. 남편은 들고 들어왔던 시모의 짐을 그대로 들어 다시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고 시모는 이게 아닌데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나 싶은 표정으로 눈치를 살피더군요. 동생한테 전화할게요. 그냥 그 원룸이라도 들어가 사세요. 동생 사업 망할 거 이번에 못 막은 것도 다 어머니 탓이에요. 어머니가 말리기만 했어도 그렇게 집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남편은 자업자득이라며 시모에게 나오시라고 했고 시모는 결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만나더니 부모도 못 알아보고 이거사.
시모가 역정을 내며 안 나간다고 했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호통을 쳤고 차에 다시 태워 시동생이 지내는 원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다시는 이제 이런 부탁하지 않겠다며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그런 것인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시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서방님이 지내는 원룸에 시모가 같이 살며 밥도 살림도 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 저대로 남편과 일을 하며 육아도 하고 있고 가끔씩 오시는 친정엄마가 살림을 도와주는 것 말고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 시모는 남편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이 마음으로 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시고 사는 건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저와 남편의 숙제로 남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남편은 아마 저와 사는 평생을 마음의 짐처럼 시모를 생각하며 살겠죠.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열에 아홉은 말을 합니다. 시모가 바뀌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는지 말이죠.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묻고 싶네요. 저로서는 아직도 시모의 목소리만 들려도 이젠 손이 떨릴 지경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